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왔습니다. 한국이 보낸 건 총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법 어선이 사라졌고 마을은 살아났습니다. 심지어 에콰도르 해군마저 놀라 무릎을 꿇었죠. 전 세계가 믿지 못한 이 작전. CNN은 무기보다 강한 외교라며 특집 보도를 냈고 태평양의 질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뭘 했기에 전쟁이 멈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리카르도 사모라입니다. 65세, 에콰도르 해군에서 37년간 복무하며 제도까지 올랐던 사람이죠. 지금은 작은 어촌마을 푸에르토 벨라비스타의 시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 5시, 저는 항상 그래왔듯 부두에서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하나둘 배를 끌고 나가는 평범한 아침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수평선 너머에서 이상한 배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장님, 저기 봐요. 어부 페드로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들어 바다를 살펴봤죠. 큰 배 3척이 우리 어선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어부들을 끌어올리는 게 보였어요. 이런 젠장. 저는 즉시 해군기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루이스 사령관이 받았죠. 루이스, 지금 우리 어선들이 습격당하고 있어. 즉시 출동해. 미안하네, 리카르도. 우리 배들은 모두 정비 중이야. 연료도 부족하고.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해군기지에서 출동할 수 없다니요. 바다에서 우리 국민들이 납치당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럼 해안경비대라도. 그들도 마찬가지야. 장비가 너무 낡았어. 전화를 끊고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어선 한 척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불이 났습니다. 어부들은 어디로 끌려갔는지 보이지 않았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7년간 이 바다를 지켜왔는데 은퇴하고 나니 이 꼴이 됐습니다. 어부들의 가족들이 부두로 몰려와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정부에서 뭔가 해주세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목격한 거죠. 그동안 제가 무엇을 위해 바다에서 싸웠던 걸까요? 오후가 되자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납치된 어부 5명 중 1명이 시체로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나머지 4명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바다에서 제가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해군 시절 잃었던 부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국가인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임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자국민이 납치당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더 이상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바다가 범죄자들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전면에 나설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바로 키토로 향했습니다. 대통령궁으로 말이죠. 37년간 해군에서 쌓은 인맥이 있었거든요. 대통령 비서실장 카를로스는 제 후배였습니다. 제동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카를로스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긴급 면담을 요청했죠. 국가 안보 문제라고 말입니다. 1시간 후 저는 대통령 집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라소 대통령 앞에서 어제 일어난 일을 상세히 보고했어요. 어부들의 납치, 해군의 무력한 대응, 그리고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해상 주권에 대해서 말이죠. 대통령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책상에 해상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콜롬비아 마약 조직들이 어떻게 우리 해역을 장악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각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바다는 완전히 그들 손에 넘어갑니다. 저는 해군 전력 증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사모라 제독, 그렇다면 직접 나서주시겠습니까? 특별해양안보 고문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시 바다로 돌아갈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제 나이가 벌써 65세였으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의 다음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아직도 바다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시 국가를 위해 일하게 됐죠. 오후 내내 국방부와 해군 참모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함정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장비 목록을 작성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함정은 고작 3척뿐이었고 그마저도 오래된 장비들이었어요. 연료 예산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 안드레스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 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해군 정보국에서 소령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정말 그러실 겁니까? 왜, 뭔가 문제라도 있나? 안드레스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은퇴하셨어요. 이제 평화롭게 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다에서 죽어가는데 평화롭게 살라니요.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시대착오적인 애국심이 문제예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 아들이 저를 시대착오적이라고 부르다니. 안드레스는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외국의 도움을 받거나 적당히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도 마음에 걸렸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정말로 제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65세에 은퇴한 제독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아들이 반대하든 말든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바다에서 죽어간 어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특별해양안보 고문으로 임명된 지 사흘째 저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함정으로는 도저히 광활한 태평양을 감시할 수 없었거든요. 에콰도르 해군의 실상은 처참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 참모들과 함께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비서가 들어와 급히 귀띔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는 거였죠. 그날 오후 저는 미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해군 무관 존슨 중령이 저를 맞았어요. 그는 제 경력을 잘 알고 있었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측 제안은 놀라웠습니다. 최신 연안 경비함 2척과 헬기 지원, 그리고 레이더 시스템까지 제공하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작전 지휘권은 미군이 담당하며 주요 항구에 미군 기지 설치 권한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지휘권을 넘기라니요. 이건 도움이 아니라 우리 주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았어요. 중령, 우리는 용병이 아닙니다. 존슨 중령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쉽게 승낙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다음 날에는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측 제안은 더욱 파격적이었어요. 신형 호위함 3척과 함께 첨단 미사일 시스템까지 제공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중국 해군 무관장 대령과의 면담에서 저는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알 수 있었어요. 주요 항구에 중국 해군 기지를 설치하고 에콰도르 근해의 어업권과 자원 개발 우선권을 요구했습니다. 제독님, 이는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입니다. 장 대령이 능숙한 스페인어로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우리나라를 담보로 한 거래였어요. 그 주 내내 유럽 각국의 대사관들도 줄줄이 연락해왔습니다. 프랑스는 해상 초계기를, 독일은 잠수함 기술을, 영국은 해군 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모든 제안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작전 승인권, 어업 정책 간섭, 자원 개발 참여권. 결국 우리의 자주권을 조금씩 내주라는 조건들이었죠. 저는 국방부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으면 당장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잃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군 시절 콜롬비아 해역에서 합동작전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군 지휘관이 우리 작전 계획을 마음대로 바꾸는 걸 봤어요. 우리는 우리 바다에서도 손님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건 구원이 아니라 예속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7년간 바다에서 싸우며 지켜온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봤어요. 우리 바다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가치 아닐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들 안드레스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정보국에서 각국의 제안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미국 제안을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나? 안드레스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강대국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에게 의존하게 될 거예요.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그들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그럴 때마다 더 많은 것을 내줘야 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넓은 태평양 어딘가에서 우리 어부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구하기 위해 나라 전체를 담보로 걸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건 없이 도와줄 나라가 어디엔가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가 정말 존재할까요? 강대국들의 제안을 모두 거절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사무실에서 혼자 대안을 찾고 있었어요. 에콰도르와 해양안보협력을 맺은 적이 있는 나라들의 목록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눈에 띄었거든요. 남미 여러 나라들과 해양협력을 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페루, 칠레까지 말이죠.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해양정책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필리핀에 퇴역 군함을 무상으로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건 없이 말이죠.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국제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라 제동님. 저는 대한민국 외교부 해양안보과 김나윤 과장입니다. 여성의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연락을 해오다니.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셨습니까? 제동님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해상안보 문제에 대해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나윤 과장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해군에서 퇴역 예정인 포항급 함정 한 척을 에콰도르에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완전 정비를 마치고 에콰도르 해군 사양으로 개조해서 말입니다. 조건이 뭡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나라가 조건을 내세웠거든요.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바다가 평화로워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건이 없다니요? 그런 나라가 정말 존재할까요? 정말로 아무 조건이 없습니까? 지휘권도, 기지 설치도, 자원 개발권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함정은 완전히 에콰도르 소유가 되고 모든 작전은 에콰도르가 단독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니요. 김나윤 과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은 이미 필리핀, 콜롬비아, 가나 등 여러 나라에 비슷한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동님, 우리는 바다를 통해 성장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안전한 바다에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순수한 의도로 도움을 주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신중했습니다. 37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건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로 숨겨진 조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김나윤 과장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미 우리 지원을 받은 나라들에 연락해 보세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정말 조건 없이 도움을 주는 나라가 있을까요? 너무 좋은 얘기라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다음 날 저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필리핀, 콜롬비아, 가나의 해군 관계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어요. 한국의 지원이 정말 조건 없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동안 각국 관계자들과 통화하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단 한 번도 정치적 조건을 내세운 적이 없었어요. 함정을 주고 나서도 간섭하지 않았고 작전 지휘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해군 제독 산토스와의 통화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사모라 제독, 한국은 정말 다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줬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다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믿어도 될까요? 저는 일주일 동안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한국이 해외에 군함을 지원한 모든 사례를 파악하고 직접 관련자들과 통화했어요.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그랬던 게 아닙니다. 37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배운 것이 신중함이었거든요. 먼저 필리핀 해군 제독 산토스와 긴 통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함정 2척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정말 조건이 없었습니까? 사모라 제독,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었어요. 한국은 함정을 주고 나서 단 한 번도 우리 작전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산토스 제독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 측에서 정기적으로 부품을 지원해주고 정비 기술도 가르쳐줬다고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무료였다고 하더군요. 다음은 콜롬비아 해군 사령관 카르데나스와의 통화였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으로부터 해안 경비정을 지원받았던 나라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지원해주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든 전혀 간섭하지 않았어요. 카르데나스 사령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원해주고 나서도 계속 보고를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한국은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였어요. 가나 해군 제독 아도와의 통화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추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먼저 제안해왔어요. 아도 제독은 한국이 단순히 장비만 주는 게 아니라 진짜 파트너가 되어줬다고 말했습니다. 해군 장교들의 한국 연수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했다고 하더군요.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계산 없는 손길을 주는 나라였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조사 결과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일을 할까요?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요? 그때 아들 안드레스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보국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더 수집해왔어요. 아버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특이합니다. 안드레스가 서류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특이한데?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예요. 1950년대에 우리보다도 못 살았는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처음 자세히 알게 됐어요. 분단된 나라, 전쟁을 겪은 나라, 그리고 기적적으로 발전한 나라. 그런 경험이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한국은 해양 국가예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를 통해 성장한 나라입니다. 안드레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다의 중요성을 아는 나라라면 다른 나라의 해양 안보 문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저는 이번엔 한국을 믿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드레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평소 현실적이고 신중했던 아들이 이렇게 말하니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네, 처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 건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김나윤 과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나라들과 확인해 본 결과를 알려드리고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독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셨군요. 현명한 판단이셨습니다. 김나윤 과장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제독님, 우리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언제쯤 함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달 안에 출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름은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을 이름을 따서 벨라비스타라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름다운 시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함정으로 우리 바다에 아름다운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한 달 후 저는 과야킬 항구에 서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한 척의 함정이 천천히 나타나고 있었어요. 벨라비스타였습니다. 30년간 한국 해군에서 복무했던 포항급 함정이 이제 에콰도르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 돌아온 거였죠. 함정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저는 놀랐습니다. 30년 된 퇴역함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새 배처럼 보였거든요. 선체는 에콰도르 해군의 회색으로 새롭게 도색되어 있었고 모든 장비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부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군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언론, 그리고 우리 어촌마을 주민들까지 와 있었어요.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정이 접안하자 한국 측 인도팀이 내려왔습니다. 김나윤 과장도 함께 왔더군요. 저는 그분을 처음 직접 뵙는 거였는데 전화로 느꼈던 것처럼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제동님,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나윤 과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어요. 함정 상태를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안드레스와 함께 함정에 올라갔습니다. 함교에 들어선 순간 저는 감탄했어요. 모든 계기판이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레이더 시스템도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30년 된 함정입니까?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 측 기술진이 설명해 줬어요. 엔진을 완전히 정비했고 전자장비는 모두 최신형으로 교체했다는 거였습니다. 76mm 함포와 40mm 대공포도 완전히 새 것처럼 정비되어 있었어요. 레이더 탐지 거리는 150km, 최대 속도는 30노트입니다. 기술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우리 해역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승무원 거주 공간이었습니다. 침실과 식당, 심지어 의무실까지 완전히 새롭게 꾸며져 있었어요. 에콰도르 장병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국기 개양식이 있었습니다. 에콰도르 대통령도 참석했어요. 함정 뒤편에 태극기와 에콰도르 국기가 나란히 개양되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함정은 완전히 에콰도르의 것입니다. 김나윤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하나 더 전해줬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품과 기술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로요.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의 우정에 감사하다고 이 함정이 에콰도르 해양 안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제복을 입고 함정 앞에 서니 가슴이 벅찼어요. 37년 전 처음 해군에 입대했을 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낡은 함정으로 바다를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군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한국의 도움으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 함정 하나가 우리 바다를 바꿀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어촌 마을 주민들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어요. 그날 저녁 한국 측과 환송 만찬을 가졌습니다. 김나윤 과장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까? 김나윤 과장이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동님,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뿐입니다. 이 바다가 평화로워지는 것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부두에 나가 벨라비스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함정이 된 거였어요. 30년간 한국의 바다를 지켰던 이 함정이 이제 우리 바다를 지키게 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해군 정보국에서였어요. 대형 밀수선단이 우리 해역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달랐어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작전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벨라비스타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이 함정이 진짜 시험을 받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새벽 4시 저는 벨라비스타의 함교에 서 있었습니다. 정보국에서 받은 첩보는 충격적이었어요. 콜롬비아 마약 조직이 대형 밀수선 5척을 동원해 우리 해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규모였죠. 레이더 화면을 보니 수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거리 120km 지점에서 여러 척의 선박이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로 봐서는 고속정들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출격하실 겁니까? 안드레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번 작전에 정보 장교로 함께 타게 됐어요.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바다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안드레스, 이 순간을 위해 이 함정이 온 게 아닐까? 저는 승무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에콰도르 해군의 정예 장병 30명이 탑승해 있었어요. 모두 젊은 얼굴들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오전 8시 벨라비스타가 출항했습니다. 30년간 한국의 바다를 지켰던 이 함정이 이제 에콰도르의 바다에서 첫 번째 실전을 치르게 된 거였죠. 엔진 소리가 힘차게 울렸습니다. 2시간 후 레이더에서 적 선박들이 명확하게 포착됐습니다. 대형 모선 한 척과 고속정 4척이었어요.
그들은 우리 어선들을 습격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80km, 적 선박 확인됐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바다를 살펴봤어요. 저 멀리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또 어선이 불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 승무원 전투 준비. 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37년 만에 다시 내리는 전투 명령이었어요. 가슴이 뛰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벨라비스타는 30노트의 속도로 적 선박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에서 완전히 정비해준 엔진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파도를 가르며 달려가는 함정의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거리 50km에서 적들이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고속정 두 척이 우리 쪽으로 접근해오기 시작했어요. 무장한 승선자들이 보였습니다. 76mm 함포 준비. 포술장이 명령을 전파했습니다. 한국에서 완전히 정비해준 주포가 표적을 향해 회전했어요. 레이더 유도 시스템이 정확하게 적을 포착했습니다.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76mm 함포에서 포탄이 발사됐어요. 물기둥이 적 고속정 옆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죠. 하지만 밀수선들은 계속 접근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탄알들이 함정 주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사격 허가. 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전투였어요. 두 번째 사격이 적중했습니다. 고속정 한 척이 폭발하며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나머지 한 척은 급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대형 모선이 도주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스가 레이더를 보며 보고했습니다. 가장 큰 밀수선이 도망치려 하고 있었어요. 추격한다. 벨라비스타는 최고 속도로 모선을 쫓았습니다. 함정의 성능이 완벽하게 발휘됐어요. 30년 된 함정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모선을 따라잡았습니다. 거대한 배였지만 우리 함포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항복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정지하라. 에콰도르 해군이다. 확성기로 경고했습니다. 모선이 멈췄어요. 우리는 임검팀을 보내 선박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톤의 코카인과 무기들이 발견됐어요. 지금까지 에콰도르 해역에서 적발된 것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안드레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자가 함께 해낸 첫 번째 작전이었어요. 그날 오후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에서 에콰도르의 성공적인 해상 작전을 보도했어요. 유엔과 미국 마약단속청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함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준 건 무기가 아니라 믿음이었다. 벨라비스타 한 척으로 우리는 바다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되찾은 거였어요. 벨라비스타의 성공적인 작전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에콰도르 전역이 들썩였어요. 우리가 해낸 일이 단순한 밀수 단속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게 된 거였습니다. 작은 나라도 자신의 바다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한국에서 날아왔습니다. 김나윤 과장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제동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진 작전이었어요. 과장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식이 있다고 하셨죠? 한국 정부에서 장기 유지 보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부품과 기술 지원을 무료로 해드리겠어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벌써 충분히 도움을 받았는데 추가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에콰도르 해군 장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김나윤 과장의 말에 저는 감격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2주 후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국제해양안보회의가 열렸는데 한국이 놀라운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였어요. 신뢰 기반 해양협력 체계라는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안드레스가 회의 자료를 가져와 설명해줬습니다. 아버지, 한국이 우리 사례를 모델로 해서 전 세계적인 해양협력 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계산 없는 손길, 상호 신뢰, 자주적 운영. 이런 원칙들이 새로운 국제협력의 기준이 되겠다는 거였어요. 이미 20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필리핀, 콜롬비아,
가나처럼 한국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경험한 신뢰의 힘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청와대로 불러주셨습니다. 국민 영웅이 됐다며 훈장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사양했습니다. 각하, 저는 그냥 바다를 지킨 것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우리를 믿어준 한국입니다.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모라 제독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나눠준 거죠. 그날 오후 저는 푸에르토 벨라비스타로 돌아왔습니다. 어촌 마을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부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페드로 아저씨가 저를 반기며 달려왔어요. 시장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저씨,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한국 친구들이 도와준 겁니다. 그날 저녁 안드레스와 함께 부두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벨라비스타가 저 멀리서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바다는 정말 평화로워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틀렸습니다. 안드레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가 틀렸다는 거야? 아버지의 애국심이 시대착 오적이라고 했던 말이요. 진짜 애국심은 바로 이런 거였네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부자는 이제 같은 마음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함정 한 척이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을 받았습니다. 신뢰였어요. 조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바꿨습니다. 이 바다는 이제 우리 것만은 아니야. 저는 안드레스에게 말했습니다. 신뢰로 엮인 모든 사람들의 바다지. 한국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콜롬비아 사람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바다야. 안드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도 이해했을 거예요.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저 멀리 벨라비스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30년간 한국의 바다를 지켰던 그 함정이 이제 온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는 배가 된 거였어요. 한국이 남긴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의리였어요. 그리고 그 의리가 바다를 바꿨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